안녕하세요. HSN 초대석 반갑습니다. 이동영입니다. 요즘 예비 엄마 아빠들은요, 출산을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기쁨을 만끽하는 축제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를 위한 예비 엄마 아빠의 건강 관리 방법은 물론이고요, 영국 왕세 손비와 많은 연예인들이 선택한 자연주의 출산 방법에 대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배철성 박사님 모시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근사하세요. 이렇게 나비 넥타이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와 많은 이야기 나눠보실 텐데요. 예.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출산의 순간을 축복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자 노력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배철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이 출산이라는 게 축복의 순간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 축복의 순간을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예. 이 박사님은 굉장히 행복하신 분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저도 물론 행복하고 그 산모와 그 가족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전도사 역할을 노력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예. 사실 이렇게 얼마 전에 저희 언니가 임신을 해서 조카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겼는데요. 예. 아마 지금 많은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 엄마 아빠들도 똑같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근데 정확히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 그 자연주의 출산이란 하나의 학술적인 용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십 년 전에 주로 했던 자연 출산하고 맥락이 비슷한데 기본 개념은 임신 출산 중에 아기하고 엄마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을 최소화해주고 제3의 출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뮤직 세라피라든지 아로마 세라피 그리고 체면요법 등 그 대체 의학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산모와 아기에게 스트레스는 최소화하면서 의료진의 개입에 의한 불필요한 폭력적인 요소들을 최소화해주는 엄마와 아기가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그런 개념의 하나의 출산 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야기하셨을 때 의료진의 개입을 최소화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의료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네. 예전을 생각하면 그렇죠. 예전에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전에는 의사가 필요가 없었죠. 엄마와 아기 그리고 보호자들이 출산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이 출산을 담당했고 오히려 의료진이 개입하면서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제가 딱 번뜩 떠오른 게 자연분만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연분만과 또 자연주의 출산은 또 다른 건가요?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주의 출산이란 하나의 약간 철학적인 학술적인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분만이라고 하면은 산부인과에서 이야기하는 질식분만, 질을 통해서 출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질식분만이라는 용어가 듣기 조금 불편해서 일반적으로 자연분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출산의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죠. 이게 질식 자연분만 있고 그다음에 제왕절개분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주의 출산의 개념은 아기와 엄마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출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질식 자연 출산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제왕절개 출산도 그 자연주의 출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주로 젠틀버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요. 젠틀버스라는 게 영어를 번역하면은 부드러운 출산이 되죠. 이 버스가 아니고 벌스라고 벌스. 그래서 젠틀버스의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상황을 아기에게 그대로 출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36.5도의 따뜻한 온도 그리고 엄마와 늘 같이 공감하는 감정을 교류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병원에서 출산함으로써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진통이 강하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산모에게 촉진제를 또 사용하는 거죠. 아픈데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양수를 너무 일찍 파열을 시켜서
불편하게 아기가 산도를 빠져나오는데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잦은 내진으로 해서 산모가 에너지 소모를 많이 시키게 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료진의 개입을 최소화해주는 이런 방법들이 오히려 젠틀벌스가 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출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질환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산이라면은 환자로 생각해서 어떤 질환으로 다루는데 이 출산에 대한 병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출산 분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예방하고 그것이 생겼을 때 치료를 해주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이렇게 하다 이런 방법들이 좀 과하게 정상적인 산모에게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연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건강한 산모가 만약에 자연적으로 자연주의 출산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90% 이상이 자연 질식분만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의료가 개입됨으로써 오히려 너무 빨리 수술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 출산율을 더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근데 아까 그 젠틀벌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젠틀벌스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자연주의 출산의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건데요. 그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요즘은 이제 미디어가 워낙 발달했다 보니까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출산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맥락은 다 개념이 똑같은 하나의 자연주의 출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젠틀벌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뭐 타 병원에서는 뭐 그레이스벌스, 우아한 출산, 그다음에 뭐 해피벌스, 행복한 출산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자연주의 출산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모가 가장 편하게 출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예를 들어서 아직은 미혼이시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내가 아기를 낳을 때 내가 늘 거주하던 집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걸어 다닐 수도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불편하면은 침대에 누울 수도 있고 냉장고에서 맛있는 거 꺼내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진통이 와서 아기를 출산하면은 가장 자연주의 출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현대의학적으로는 뭐 그렇게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진보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어떤 공분 진보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분만이라는 용어를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르바이에 출산법이라는 거는 르바이에는 프랑스의 산부인과 의사예요. 의사가 이분이 이제 책을 폭력 없는 출산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아기가 엄마의 산도를 빠져나올 때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이런 폭력적인 요소들을 가능하면은 줄여주자는 그런 철학적인 담겨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같은 개념과 그렇죠. 같은 맥락인 거네요. 그리고 자연주의 출산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다 거의 그 산모와 아이가 편안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다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게 있는데요. 자연주의 분만이라고 하지를 않고 아까부터 이렇게 자연주의 출산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용어의 문제인데요. 분만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영어로 보면은 델리버리라고 하죠. 델리버리, 분만. 그다음 출산은 birth입니다. birth, 그죠? 그렇죠. 그래서 분만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주체가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분만을 하는 거죠. 산모는 분만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출산은 엄마와 아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체가 누구냐,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 갖고 이 출산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죠. 의사가 만약에 분만을 하게 되면은 의사 위주로 이 출산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죠? 벌스를 하게 되면은 엄마와 아기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엄마와 아기를 위주로 해서 이 진행 과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의 사용에서도 이 자연주의 출산의 개념이 묻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분만과 출산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만과 출산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지 몰랐습니다. 개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그 자연주의 출산은 좀 특별한 게 태교부터 이렇게 하나로 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분만이라는 용어는 아기가 그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그 순간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하는 역할은 출산 과정만 담당하죠. 그런데 넓게 생각하면 출산이라는 거는 임신 전의 태교, 그 다음에 임신 중에
그 육아, 태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출산 과정, 그다음에 출산 후에 아기를 육아하는 이 산후 과정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태아는 제일 처음에 하나의 세포로 시작합니다. 하나의 세포에서 2개, 4개 해서 나중에 마지막 달 되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포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발달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태아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를 통해서 다양한 세상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 수집된 정보를 자기의 그 정식하는 세포 속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장된 세포를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본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태어나서 아기들이 바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태어나서 살아갈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건데요. 만약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계속 좋은 정보만 예를 들어서 이 정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음식물, 좋은 음식에 대한 정보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세상을 보면서 촉각을 통해서 느끼면서 하는 여러 좋은 감정들이 또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수집해서 저장해 놓은 아기들은 태어나서도 이런 좋은 정보를 사용하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나쁜 정보들, 나쁜 음식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나쁜 사물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고 저장한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도 결국은 이 정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태아 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처음 없으시죠? 들어보는데요. 네. 아기를 프로그램화한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성학적인 그런 용어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 개념이 의학적으로 보면은 아기가 세포가 정식해서 어떤 장기를 만들 시기에 어떠한 정보에 노출됐느냐에 따라가 아기가 좋은 쪽으로 자라날 수도 있고, 혹시 나쁜 그 정보가 수집 안 되도록 막아줌으로써 나쁜 쪽으로 자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태아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태교의 기본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태교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주의 출산이 태교부터 이렇게 출산하는 것까지 모두 이렇게 하나를 포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 자연주의 출산 같은 경우에 태교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혹시 자연주의 출산만의 그 태교법이 좀 따로 있나요? 뭐 모든 태교는 다 같죠. 단 기본적인 개념은 아기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인데, 그래서 엄마 몸은 임신 중에는 자신의 몸이 아니죠. 아기의 집이 됩니다. 아기의 집이 되기 때문에 아기의 집을 아마 여러분들이 모든 엄마들이 원하는 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아기가 자라면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할 거예요. 건강하게. 그래서,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도 가장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엄마 몸을 가장 좋은 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좋은 태교인데요. 이 젠틀벌스를 함으로써 엄마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가 온전한 의식, 그리고 정신 상태가 맑은 상태에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적게 하기 때문에 맑은 상태에서 웃으면서 출산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엄마가 출산 직후에 아기를 안아볼 수 있는 그런 모유도 수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장점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드러운 출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흔치 않은 방법이라서. 그렇죠. 사실은 뭐 흔치 않은 방법이지만은 다 잊어버린 그런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게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산부인과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과가 생기게 되는데, 실제로 현대의학에서 하는 이런 분만, 출산의 용어가 아니고 분만을 하게 되는 방법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정도 됐어요. 1905년도에 산부인과가 처음 이렇게 생기면서 그 당시에는 의사들의 권위가 굉장히 셌죠. 그래서 모든 의료 시술이나 이런 질환을 치료할 때는 의사 위주로 합니다. 환자 위주가 아니고. 그 산부인과도 이게 산모들이 질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사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바쁜 시간에 빨리 출산을 해야 되니까 진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촉진제를 사용하게 되고, 산모들이 막 걸어 다니게 되면은 진료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침대에 고정되어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만드는 굴욕 자세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산모와 아기를 위한 자세가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를 위한 그런 침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가장 편한 자세에서 아기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젠틀볼스에 관심을 가진 거는 저도 그 당시에는 이런 현대의학에 의한 출산에 대해서 다 빠져 있었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한 17년 전에 제가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입니다. 1998년도인데 그때 미국의 뉴욕의 코넬 대학에 제가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 서울의 한양대학교 박문일 교수라고 교수님 한 분을 만나서 같이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국내에도 외국에서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젠틀볼스를 거기서 처음 접했거든요. 접해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이고 환상적인 출산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게 좀 보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이듬해인 1999년도에 마음에 맞는 교수분들하고 모여서 대한태교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매년 여러 수차례씩 심포지움을 했어요. 그 심포지움 이름이 젠틀볼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젠틀볼스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젠틀볼스를 처음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과학자들이 이 새로운 기술은 이게 비과학적이라고 터부시하는 그런 그렇죠.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네. 안 받아들이려고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죠. 그래서 17년 전에는 제가 지역사회에서 젠틀볼스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강의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좋은 방법인데 뭐하러.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근데 17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대부분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어느 병원에서나 이런 젠틀볼스 개념을 뭐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해피볼스라는 용어도 쓰고 그레이스볼스라는 용어도 쓰고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젠틀볼스 문화가 지금 차츰 보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 스스로도 마음속으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박사님께서도 혹시 젠틀볼스나 자연주의 출산을 통해서 혹시 자녀를 가지셨나요? 네. 저는 제가 뭐 보기보다 이렇게 속에 감춰둔 나이가 적었습니다. 제 큰아이가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뱃속에 그 아기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 되면은 진정한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이 젠틀볼스 개념이 국내에 도입이 많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못했고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를 네. 아직은 뭐 우리 국내법상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은 걔는 태어날 때 이러한 젠틀볼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 출산 자체가 일반 그 분만하는 방법과 다르다 보니까요. 일반적인 병원에서 행해지는 출산 모습과는 이 자연주의 출산 모습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 대학 교수 시절 때만 해도 이 출산 환경이 아마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시끄럽고 산모도 괴로워하고 수술실이죠.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젠틀볼스를 한 이후에 이렇게 저희 병원에 오신 새로 오신 직원들 분들은 기존에 출산하고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출산실도 조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출산 철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본 개념은 가능하면은 출산실 환경을 엄마의 자궁속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출산 접했을 때 이렇게 엄마의 뱃속과 유사한 환경을 접하면은 아기가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 되겠죠.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출산실과 진통실을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줘요. 이 직원들도 이야기할 때 조용하게 이야기하고 아기에게 소음을 전달 안 하는 그런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필요할 때는 엄마와 아기가 잘 듣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모가 진통 중에도 이 침대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많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저희는 공간을 굉장히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이 자연 출산의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촉진제 사용과 내진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산모하고 상의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출산실에서도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굴욕 자세 침대는 없앴습니다. 없애고 자식 출산을 할 수 있는 이 등받이가 올라가는 의자에 앉아서 출산을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산실을 가능하면은 조명을 다 끕니다. 꺼서 아기가 나왔을 때 아기가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빛에 의한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눈부심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하고 그 탯줄도 천천히 잘라줘서 엄마하고 조금 더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출산 직후에는 아기를 예전에는 보면은 신생아실로 바로 데려갔는데 요즘은 엄마 배 위에 올려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아기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스킨십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아기는 이 대기 온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36.5도에서 대기로 나오면은 추위에 떨게 되죠. 그래서 추워하는 아기들은 예전에는 물 속에 넣어놨습니다. 물 속에 이렇게 그 36도 정도의 온도에 맞춰서 물속에 넣어놨는데 물속에 넣어놓으면은 간혹은 애들이 물을 마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탯줄이 잘리고 난 뒤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대신해서 한 36도에 맞춰서 아기를 서서히 대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마치 정말 옛날 그 출산 방식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엄마와 아기가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이 가장 자연주의 출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근데 이야기하셨던 그 원칙들 중에 제가 가장 그 귀에 솔깃하게 들어왔던 게 그 캥거루 케어라고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안는 그런 원칙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배 위에 올려주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아이가 편안해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캥거루 케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자연주의 출산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캥거루 케어라는 게 캥거루가 아시다시피 그 엄마 아기를 주머니 속에 넣어서 계속 다니죠. 아기하고 절대로 안 떨어지는 아기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엄마하고 늘 교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신생아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최근 모든 거의 출산병원에는 신생아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사실 그 아기가 출산하고 굳이 신생아실로 가 있을 필요 없고 엄마하고 24시간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엄마들이 출산할 때 너무 힘들어서 아기를 볼 힘도 없고 에너지가 너무 소모됐기 때문에 아기를 당분간 좀 떼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엄마 입장이죠. 아기 생각하면은 아기는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주의 출산을 함으로써 어떤 그 일반적인 그 분만이 아닌 출산을 함으로써 아기가 이게 그 순조롭게 출산을 함으로써 엄마가 에너지 소모가 적게 되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충분히 아기하고 계속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십 년 전에는 신생아실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심리 3단가인 헨리 크라우더라는 분이 그 변화와 치유라는 책에서 사람의 관계성,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본딩, 그 결속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속감. 그래서 이러한 결속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아기가 자라면서 다른 사람과도 유대관계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장점이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제 모자동실 방법입니다. 최근에 아마 정부에서도 이 모자동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런 좋은 이론적인 아주 아이디얼한 그런 출산 방법이지만은 현대의학에서는 이 산부인과 병원에서 신생아실을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아기가 엄마하고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엄마가 어떤 감염성 질환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아기가 아주 우리가 의료진들이 자주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기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신생아실이 필요하게 되겠죠.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충격적이었던 게 신생아실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아이를 낳고 거기에 방문을 해보면 항상 아이를 이렇게 예. 신생아실에 찾아가서 아이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 예.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예.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조금 전에 이제 헨리 네네. 크라우드 이야기처럼 이 그 모아의 애착 관계에서 본딩이 이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 틀이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엄마와 10개월 동안 이 본딩이 돼 있다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 결속감을 심리적인 느끼게 되면?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첫 태어났을 때 30분 이내에 아기가 바로 신생아실로 갔느냐 아니면 엄마하고 적어도 5분, 10분 정도 엄마하고 본딩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사회에 적응해 나간 첫 단계가 되죠. 이렇게 한 애들 차이에서는 나중에 결속감이라든지 사회 유대 관계를 맞는 그런 방법들이 애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신생아실을 따로 만들고 있지만은 현대의학에서 그 완전 분리시킬 수는 네,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만들고는 있지만은 가능하면은 엄마가 함께 자주 하도록. 애기한테 가서 만날 수 있도록 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산모한테 해진을 돌면서 아마 애기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할 거다. 빨리 가서 안아줘라 이렇게 아기가 이야기를 하고 자주 싶은 합니다. 말을 박사님이 대신 그렇게 하시네요.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첫 30분이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30분 이내에 엄마하고 엄마와 바로 함께 떨어졌느냐 아니면은 엄마하고 결속감을 스킨십을 하고 떨어졌느냐에 네, 따라가 느꼈느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엄마와의 그 결속감이 결핍이 되면은 좀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나요? 그렇죠. 이게 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혹시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나비 효과라고 네네네. 들어본 적 있죠. 처음에는 시작은 아주 미미했지만은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큰 네, 점점 결과가 커져서. 생긴다는 그런 건데요. 애기하고 처음에 본딩에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게 나중에 사회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자연주의 출산을 안 하고 어떤 병원에서 촉진제를 사용하고 아기가 엄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기를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이 많이 들었어요. 힘든 과정을 빨리 벗어났으면 네. 좋겠다. 그러면 촉진제를 써서라도 빨리 나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촉진제를 씁니다. 써서 그 다음에 또 잘 안 나오게 되면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출산을 하기도 하고 이것도 힘들면은 제왕절개를 해서 네. 빨리 출산을 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엄마는 나중에 아기 육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육아할 때도 아기가 어떤 자기 재능을 스스로 그 자연출산이라는 거는 아기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엄마한테 진통을 만들게 해서 자기 엉덩이를 밀게 만들죠. 밀게 만들어서 이 좁은 산도를 빠져나오는 스스로의 노력이 이게 그러면 아기도 성취감을 느끼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엄마가 육아를 하면서 아기가 자기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못할 그죠? 이런 그런 발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 뭐 좀 더 뭐 요즘 이야기는 뭐 특별 가해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아기가 만약에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성취를 하면은 아기가 성취감을 느끼질 못해요. 자기 스스로 했는 성취감. 그래서 이런 자연주의 출산을 한 엄마들은 나중에 육아할 때도 아기한테 기다려줍니다. 아기가 뭐 글을 좀 늦게 배우더라도 그죠? 계산을 좀 잘 못하더라도 영어를 좀 잘 못하더라도 이렇게 아기가 자신의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엄마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그 여유로운 엄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게 자연주의 그 출산이라는 게 어쨌든 그 무통주사 같은 거를 받지 않고 예. 그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산모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얻어가시는 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아마 향후에 이게 아기하고 저희들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출산 과정은 엄마하고 아기하고 처음으로 하는 공동 작업이죠. 그래서 이 공동 작업을 잘 함으로써 앞으로 아기가 육아에서 나중에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사회에 나갔을 때 이런 과정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는 안에서 열심히 그렇죠. 나오고 열심히 싶어 나오고, 하고 예. 열심히 나오고 예. 엄마는 또 아기가 밖에서 잘할 수 열심히 있도록, 잘 나올 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와주는, 예, 그런 엄마와 아이가 함께 노력을 해서 그렇죠. 이 출산이라는 게 예.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그 남편분은
또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편분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보면은 남편분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빠가 됐는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앞에 그 저희들 선조들 이야기 중에 이제 명심보감에도 있고 태교신기라는 책에 보면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네.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러면은 아버지는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왜 아버지가 아기를 낳느냐고 이야기하지만은 네. 이 아버지 날 낳으신다는 개념이 임신하기 전에부터 아버지의 역할을 하라는 그 임신 전 태교의 기본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태교 신기에는 이런 용어가 또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서 10년을 키우는 것보다 엄마 뱃속에서 1년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고 1년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키우는 거죠. 키우는 게 더 중요하고 엄마가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키우는 것보다는 하루 저녁에 아버지의 정심, 발을 정자 마음심자를 쓰는데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임신 전에부터 아빠가 될 준비를 미리 하셔갖고 바른 마음과 바른 몸으로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태교의 가장 기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면은 특히 한국 사회, 약간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네. 아빠가 출산이나 육아에 관여를 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주로 이제 맞습니다. 바이스탠더라고 구경꾼처럼 네.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임신과 출산 과정에 아빠가 같이 참여하게 되면은 아빠는 더욱더 좋은 아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산모가 이게 출산 과정에서 진행되는 이런 과정들을 어떤 병원에서 치료 과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치료 과정이 아니고 산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자가 아니죠. 아닙니다. 환자가 네. 아니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을 탄생한다는 거죠. 새 생명을 탄생하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이런 유대감, 이런 사회성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출산에도 아빠가 같이 참석함으로써 나중에 향후에 육아할 때도 아빠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전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 아이를 가졌는데 그냥 병원에 가보니 아이가 생겼더라.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요즘은 좀 남편분들이 이렇게 출산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편이 태교부터 같이 함께 돕기 때문에 출산의 기쁨을 진짜 온 가족이 함께 그렇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요, 이렇게 남편도 역할이 있고요. 예. 산모분, 예. 아기분, 그리고 이제 남편까지 다 모든 역할이 있는데 예. 여기서 의료진의 역할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의료진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뭐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엄마들이 뭐 신생아실도 모조동실을 하게 되면은 아기도 엄마하고 아기가 낳고 아기도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고 병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자연주의 출산의 기본 개념은 의료진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입니다. 의료진은 단지 엄마와 아기가 잘 할 수 있도록 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그러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도 응급 상황을 빨리 피할 수 있고 이렇게 더 좋은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의료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렇죠. 또 응급 상황일 때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하는가 요 정도의 그러니까 역할을 그렇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정말 기존 출산법이랑 가장 다른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주체가 엄마와 그렇죠. 아기가 된다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임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좀 예비 엄마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누구나 이런 자연주의 출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게 참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임산부 산모들은 90%가 자연 출산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자연주의 출산을 이용한 이후에 이게 재앙절개율을 보면은 한 5% 정도, 전국 평균이 한 35%, 36% 정도 되거든요. 25%인데, 25% 이내는 반복 재앙절개도 있을 수도 있고, 아기가 둔이라든지 상둥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물론 이런 경우도 다 재앙절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은, 자연 초산모가 이게 재앙절개할 확률은 10%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90% 이상은 자연 출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러한 그 자연 출산을 위해서는 굉장히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짧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짧게도 뭐 수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기간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산모와 아기가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엄마가 어떤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이런 가정을 잘 못 견딜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신성 당뇨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아기가 너무 커서 이 자연출산하면은 아기와 엄마가 건강에, 소상을 네.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자연출산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자연주의 출산은 이 자연지식 출산도 포함되지만은 제한적인 출산도 이 자연주의 출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아기와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는 제한적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자연주의 출산하고 똑같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아기가 제한적이 하더라도 아기를 엄마가 안아볼 수 있습니다. 안아보고 아기하고 이야기하고 아기하고 스킨십을 하고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간혹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하반신 마취를 하면 되죠. 하반신 마취를 하면 되는데 간혹은 하반신 마취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엄마가 전신 마취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아기를 엄마는 못 느끼지만은 아기를 엄마 품에 5분 정도 안겨주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기가 엄마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자연주의 출산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그리고 아이가 엄마를 그렇죠.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네. 할 수 있군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자연주의 출산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그래서 뭐 가장 뭐 기본적인 이야기죠. 출산이라는 거는 병이 아닙니다. 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임신하고 똑같은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출산 과정은 사실 엄마와 아기의 노력에 따라가고 이게 아주 쉽게 진행될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어렵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이 되면은 35주 이상이 되면은 아기의 그 뇌세포 수는 20, 30대 성인들하고 비슷해져요. 그래서 아기의 감각 기능이라든지 사고력은 어른들하고 같은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불안한 상황이 되면은 아기도 불안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달의 태교를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하고 아기하고 자꾸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출산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이렇게 아이가 다 듣는군요. 그렇죠. 아기가 예를 들어서 이름이 사랑이면은 사랑아 나하고 나하고 열심히 잘해서 쉽게 출산하자. 엄마도 너를 잘 도와줄 테니까 너도 엄마가 덜 아프게 수산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온 가족이 특히 아빠들도 엄마와 아기가 주인공인 이 출산 과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주도록 하고, 그리고 간혹은 산모들이 요즘 이제 인터넷을 많이 보다 보니까 출산 후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출산 후기에 보면은 대부분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제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하는데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이야기, 여자분들 아기 출산한 이야기는 자기 실제로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과장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이런 출산 후기에 너무 매혹되지 말고 아기와 자신만의 출산 노하우를 만들도록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태교를 열심히 하시는 게 마지막 달에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작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아이와 엄마가 서로 믿음과 사랑이 그렇죠. 있다면은 예. 누구나 이게 자연주의 출산을 통해서 이 탄생의 기쁨을 맛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흔히 출산은 여성을 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성이 태어나서 가장 크게 겪는 고통이 출산이고 또 가장 큰 행복이 출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출산을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자연주의 출산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 비율이 적기는 하지만요,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스스로의 힘으로 출산하고자 하는 산모들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변화할 출산 문화가 기대가 됩니다. 자연스러운 출산으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시기 바라면서 HCN 초대석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